안녕하십니까. 인간에 의해 이번 주가 11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는 12주차이지만 저희 공휴일이 중간에 있어서 오늘이 11주차 강의가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윤택하고 또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산업 발달이라든가 다양한 문명 발달을 갖다 이루는 그런 것과 동시에 같이 파생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환경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그냥 버린다라든가 또 물조차도 깨끗이 씻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더러워진 그런 물을 갖다 버린다라든가 가정에서도 가정 내에서 설거지를 한다라든가 빨래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우리 자연 환경에는 그것들이 부담이 되는 부하로 다가가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과 환경의 이해라고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문명 발달 과정에서 파생이 되었던 환경 오염, 환경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환경 오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모법이 있어요. 그 모법이 환경정책기본법인데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항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또 악취, 그리고 일조 방해 또는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전부 환경 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과 같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범주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로 밑에 썼지만은 폐기물, 쓰레기와 관련되는 문제, 쓰레기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다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또 산성비의 문제라든가 오존층 파괴라든가 지구 온난화의 문제라든가 또 사막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또 이러한 다양한 요소의 전지구적인 문제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했는데요. 환경 정책 기본법은 굉장히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2016년 그리고 2019년 작년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자꾸 되는 이유는 어떤 그때그때 어떤 그 환경들 이런 것들 또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3조에 보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특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 즉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나 지표 그리고 해양을 포함하는 그런 요소이면서도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 이것들을 갖다 전부 포함하는 자연상태 이런 것들을 자연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환경 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대기라든가 물, 토양, 또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또 인공조명, 화학물질 이런 것 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일상생활과 관계가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생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환경 오염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뭐 환경 보존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환경 용량이라든 다양한 용어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법에, 환경정책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 모 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모법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대기와 관련된 것들은 또 대기환경보존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수질, 물과 관련된 것들은 물환경보존법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토양과 관련된 것은 토양환경보존법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내려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기, 물, 토양만 다뤄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더불어서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바다, 그렇죠?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또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원자력 시설이라든가 방사능 관련 그런 이제 법이라든가, 또 소음과 진동과 관련된 그런 법규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악취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폐기물 관리법,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우선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인간이 배출한 한 가지 이상의 오염 물질이 그 지역의 다수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공중 보건상의 위해를 끼치고, 그리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피해를 줘서 생활과 재산상의 정당한 권리를 갖다가 방해받는 상태, 이것을 대기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대기오염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분자 크기의 가스상 오염물질, 기체라는 거죠. 가스상으로 나타나 있는, 즉 기체상으로 나타나 있는 오염물질. 또 하나는 뭐냐면 분진, 우리 미세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하는 분진과 같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미세하지만 입자상의 그러한 이제 오염물질을 갖다가 포함해서 이렇게 가스상 그리고 입자상의 오염물질을 두 개 다 포함해서 대기오염물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기오염물질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이런 것들은 대기오염물질들은 대기오염을 갖다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대기오염을 갖다 일으키는 원인은 근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요인이에요. 자연적인 요인은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산 활동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그렇죠? 먼지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 활동에 의한 이제 대기오염의 원인은 자동차 또는 공장에서 내뿜는 그런 이제 그 배출가스, 또 연료를 갖다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기오염의 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요. 일산화탄소가 가장 제일 많아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는. 그게 한 48%.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라고 하는 이산화황. 요게 16%. 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16%.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5%. 기타 이제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5% 정도 되고요. 그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배출원, 어디에서 그럼 많이 배출이 되느냐? 제일 많은 게 운송이에요, 운송. 자동차. 운송수단들이에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뭐 열차라든가 다 그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정된 배출원, 즉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업공정,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라든가 또 배출하는 그런 어떤 배출원들 이런 것들도 역시 다르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대기오염 물질은 크게 1차 오염 물질과 2차 오염 물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오염 물질은 바로 오염을 일으키는 그 오염원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바로 일산화탄소, 아까 말씀드렸죠.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유기성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탄화수소와 같은 이런 직접 배출이 되는 이런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1차 오염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1차 오염물질들, 이 중에는 마찬가지 미세먼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KF94니 뭐 80이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94는 뭐냐? 94는 94%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어느 크기의 물질을, 어느 크기의 입자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 정도 차단을 하느냐 하면은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거를 94% 이상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2.5 마이크로메타보다 훨씬 작죠. 그쵸? 예, 굉장히 작습니다. 0.1 마이크로메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러스를 직접 우리가 마스크로 차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대부분의 저 정도 미세한 입자들을 94% 이상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도 나름대로 뭐 다른 물질에 붙어 있다라든가 이런 침방울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을 차단을 함으로써 같이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P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밑에도 써 있지만 Particulate Matter예요. 입자상으로 나타나 있는 물질이고요. 바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2.5 이렇게 쓴 거는 2.5 마이크로메타고요. PM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 마이크로메타 크기를 갖다 나타내는 거고, 보통 미세먼지 황사의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10 마이크로메타 정도에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 같은 경우 0.1 마이크로메타 훨씬 작죠. 그리고 머리카락 크기가 한 50에서 70 마이크로메타 정도 된다고 봐요.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미세먼지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바로 이러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들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공기오염 문제로 매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효사 PD입니다. 도시를 뒤덮은 희뿌연 하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미세먼지 공습이 그려내는 풍광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를 더 이상 환경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보이드 유엔 인권 환경 특별조사관은 전 세계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이가 매년 700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대기오염 피해는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숨지는 이들을 합한 것보다 많다는 점에서 충격을 줍니다. 문제는 대기오염의 경우 대부분 눈에 띄지 않아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국가에 살고 있는 이들의 고통은 더합니다. ना पहने तो हम बीमार हो जाएंगे और ये सब मिट्टी धूल जो है और पोल्यूशन धुआं है ये सब अंदर चला जाएगा जो कि हमें लंग्स में परेशानी करेगा और फिर हम ज़्यादा बीमार होंगे. 차량 운행 제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대책들은 쏟아지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급격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국은 인공비를 내린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เมื่อไหร่ความพร้อมของความชื้นสัมผัสกับเรื่องทิศทางลมพร้อมเขาก็จะทำฝนเทียมทันที 하지만 유엔은 전 세계가 대기질 개선을 국가별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 차원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네, 굉장히 이 대기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영상은 바로 1차 오염 물질이에요.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대기의 공장 굴뚝이라든가 자동차 매연이라든가를 통해서 직접 내뿜어지는 오염 원으로부터 직접 내뿜어지는 그런 이제 물질들인데요. 이러한 물질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오염 물질이에요. 바로 그 2차 오염 물질. 2차 오염 물질은 뭐냐면은 1차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지들끼리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오염물질이에요. 바로 그 2차 오염물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질산. 아까 말씀드렸었던 질소산화물이 다시 한번 대기 중에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황산. 황산 같은 경우는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라고 하는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죠. 바로 이렇게 질산이라든가 황산 같은 경우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오존이에요. 오존은 교수님 오존 공기 중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대기권 내에는 오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존은 성층권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기권 내 우리 일상생활하는 그 환경 중에 오존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외선에 의해서 질소산화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산소, 요것이 다시 결합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물질이 오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들, 자외선같이 파장이 아주 작으면서도 굉장히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온도, 높은 온도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만들어져요. 합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오염물질로 굉장히 우리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해요. 여기 밑에 보시는 이제 그림이 조금 전에 질산이라든가 황산에 의한 그런 이제 산성비에 의한 피해예요. 저기 비가 내리는데 산성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제 조각들, 그쵸? 유물로 되어 있는 조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산성비에 의해서 침식이 돼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어떤 이제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거라든가 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조각들인데 전부 침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죠. 이러한 이제 어떤 산성비에 의한 이제 피해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오존층 말씀드렸잖아요. 오존층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륙권,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기권 밖에 있습니다. 밖에 성층권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오존층조차도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쵸? 자꾸.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존층의 90%가 성층권에 있고요. 자외선을 갖다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구로 도달하게 되는 자외선을 갖다가 90%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 이상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에서 농도가 높아지면은 호흡 곤란하고 이러한 이제 피해를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눈이라든가 이런 데 자극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이제 폐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 저하시키기도 하는 그런 이제 나쁜 영향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오존은 사실 좋은 영향도 있어요. 소독 효과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오염물질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오존들이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일상 환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오존 농도를 갖다 계속 체크를 하고 또 오존 경보제를 갖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면 바로 오존 경보를 갖다 이제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요. 발령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존 주의보, 그다음에 오존 경보, 중대 경보까지. 그래서 주의보의 경우에는 오존 농도가 0.12 ppm 이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눈이라든가 코에 자극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경보 같은 경우는 0.3 ppm 이상인데요. 호흡기 자극, 가슴 압박 이런 조금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중대 경보면은 0.5 ppm 이상인 경우예요. 폐기능이 저하가 되고 기관지 자극을 가져오게 되고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존 경보의 정도에 따라서 자동차의 통행을 갖다 금지시킨다라든가 또 사람의 외출을 갖다가 자제하도록 권고를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처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존 경보제고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있는데 또 대기오염물질로 유명한 세계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인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산성비의 경우는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두 번째로 스모그예요. 스모그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서 대기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런던형 스모그, 또 하나는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런던형 스모그는 뭐냐면은 가정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여기서 뭐 요즘 문제는 아니죠. 석탄을 사용한다는 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요즘은 이제 물론 석유라든가 또는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오염물질을 갖다 이제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석탄이라든가 석유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했을 때 그때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하고 안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뿌여면서 자극을 주고 또 아황산가스라고 하는 이산화황하고도 이게 그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들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지표 가까운 데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영향을 줬었던 거예요. 특히 겨울철의 밤이라든가 새벽 이런 무렵에 많이 발생을 했었던 그래서 이 런던형 스모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호흡기 질환도 있었고 그래서 유명해진 사건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예요.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의 경우에는 광화학 스모그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2차 오염물질이에요. 2차 대기 오염물질. 즉 오염원으로부터 직접 나온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즉 탄화수소가 햇빛이라든가 자외선을 하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존을 갖다 만든다라든가 또는 알데히드를 갖다 만든다라든가 이러한 2차 오염물질을 갖다 만들므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영향을 미쳤었던 건데 이거는 특히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낮 한참 햇빛이 내리쬐는 이런 경우에 도시 지역에서 많이 이제 발생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 런던형 스모그 그리고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대기오염 경우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질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버리는 더러운 물이라든가 또는 공장에서 버리는 쓸모없는 물, 또 농촌의 가축 분뇨 또는 농약이 오염된 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하천이라든가 호수가 오염이 된 그러한 상태를 갖다 우리가 수질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거에 의해서 수질이 오염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도 표현했지만 가장 중요한 수질 오염의 원인은 가정에서 버리는 가정 하수예요. 설거지물, 세탁, 또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하천이라든가 강을 갖다 오염시키는 가장 큰 그런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오염원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수질 오염의 원인은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리를 갖다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점 오염원이에요. 포인트. 한 곳에 집중이 돼서 오염물질을 갖다 배출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공장, 그렇죠? 가정 또는 축산 농가 그 한 곳에서 집중해서 오염물질을 갖다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배출 지점이 한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점 오염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비점 오염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대기 중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가 빗물에 씻겨져서 그래가지고 그 황산 즉 산성비의 형태로 산을 갖다 포함하는 그런 물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비점 오염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넓은 지역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이러한 수질 오염을 갖다 나타내는 지표는 이제 우리가 뭐를 들 수 있냐면요. 용존산소량. 즉 물속에 산소가 얼마만큼 녹아 있느냐로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화학적 또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요. 즉 물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즉 오염물질들을 분해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를 갖다가 소비를 해야 되느냐.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산소를 많이 먹으면서 활동을 해야지 유기물들을 분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BOD라고 하는데, 바로 BOD가 높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물속에, 그래서 그 오염물질을 다 분해하는데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수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수질오염의 종류와 피해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종류들을 보면은요, 영양염료예요. 너무 영양분이 그 수질에 많이 있어도 이것도 오염원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생활하수, 비료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여기에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남은 것들은 미생물들이 먹는 다 먹이들이에요. 먹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를 너무 많이, 이제 물속에 있는 산소를 갖다가 걔네들이 섭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도 죽고 거기에 있는 어류들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또 영양분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질소, 인 이런 요소들이에요. 질소나 인 같은 경우는 바로 식물들, 또 이제 저런 것들 이제 필요로 하고, 또 그 물속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이제 미생물류들 또는 플랑크톤 이런 것들도 섭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양분류가 하천느냐 바다에 많게 되면 플랑크톤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플랑크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녹조류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녹조라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염료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잔류성 오염물질로는 농약이라든가 제초제와 같은 것들, 또 기타 뭐 다이옥신, 독성물질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류들. 중금속류들은 우리 인체가 되든 생물체에 축적이 되면은 쉽게 밖으로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공장 폐수나 농약에 들어있는 것들, 또 생물체에 이제 농축이 되는 거. 수은 같은 경우는 미나마타병, 그 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 이따이 병을 갖다가 일으켜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그런 오염물질들이에요. 기타로는 이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수임성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제 물질들. 바로 이런 것들이 수질오염을 갖다 일으키는 물질의 이제 종류가 되는 거고요. 예.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영양염료에 의해서는 우리 하천들이 늘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까지 겹치면서 4대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최악의 녹조까지 발생해 녹조를 넘어 독조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낙동강 달성보입니다. 보를 넘는 강물이 녹조 때문에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달성부에서 하류 방향으로 10km 거리인 도동서원 앞에서는 누가 강에 녹색 페인트를 부은 것처럼 녹색이 짙습니다. 흐르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보니 마치 잔잔한 호수를 보는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창녕 함안부까지 내려가니 수력 발전을 하려고 한쪽에 그물로 분리한 곳이 보이는데 녹조가 더 심합니다. 창녕 함안부에서는 지난 6일 1ml당 남조류 세포 수가 71만 개가 넘는다는 측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녹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독조라떼라는 낙동강 보도성 이후 최악의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4대강은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의 아수강이 되었다. 낙동강 하류 치수원인 메리도 옅어지기만 했을 뿐 녹조 현상은 분명합니다. 경남 지역 지자체는 낙동강 보를 개방하지 않아 수돗물 원수 수질이 나빠졌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의 근본 대책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관련 시, 울산시, 부산시를 포함한 관련 시도와 함께 논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도 수문을 열어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녹조 재앙 침묵하는 정부와 부산시장은 낙동강 보개방 선언하라! 하지만 농민들은 물을 많이 쓰는 벼농사철에 가뭄까지 겹쳤는데
굳이 지금 물을 빼야 하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정부가 이 문제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 심각한 그런 이제 문제를 갖다 이제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네, 1교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